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노조를 겨냥해 조직폭력에 빗댄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정부 합동 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 시간 대부분을 노동조합 비판에 썼습니다.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 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자체 회계 자료까지 다 정부에 낼 근거가 없다는 양대 노총의 반박을 의식한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 노조에 대해선 기득권, 폭력, 불법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뜻의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썼고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노조가 청년 세대를 약탈한다며 기득권 노조 대 약자 청년 세대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노동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는 노동개혁으로 노정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을 우려해 타워 크레인 기사 등에게 웃돈을 주는 이른바 원래비 관행을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노조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원래비를 지급하는 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원래비란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이나 가웬 일을 부탁하면서 주는 웃돈입니다. 건물 뼈대를 세우는 데 쓰이는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가운데 60% 가까이가 원래비 지급이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 438명이 234억 원을 받은 걸로 집계됐는데 한 기사는 월 평균 1,670만 원꼴로 1년에 2억 1천만 원을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차 세운다고 뭐 조금 게 줬죠. 뭐 안 주면 협박하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부담이 되죠.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타워 크레인 원래비가 관행이 되다 보니 다른 부분으로도 원래비가 확산되는 일까지 빈번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데 건설 노조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공사 방해, 태업, 노조 전임비 그리고 타워 크레인 원래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의 확대, 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타워 크레인 원래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원래비 수수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하고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지목된 원래비 관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건설사 책임은 빼고 건설 노조만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회계장부 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원예비를 요구하면 타워 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강경책. 노동계는 애초 원예비 관행이 생긴 이유가 건설 회사가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 때문인데 건설사 책임은 빼놓고 건설 노조만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 노조는 원예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 사업자 단체의 원예비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내놓지 않는 채 건설 노동자만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대책 없이 채용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건설사 편들기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대책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면허 정지라던가 노동조합들한테 뭐 거의 협박하듯이.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집행할 때마다 액수와 용처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조합비 또한 상세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내부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약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목줄 옥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에 내지 상세 내역까지 내라는 요구는 현행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에게 걸림돌인 양 적대시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헌법 파괴, 노조법 파괴, 노조 탄압을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정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환입니다. 네, 보신 대로 지금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팀 이재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있고 정부는 2주 안에 회계장부 안 내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자주권 침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부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당장 이게 노조와 회계 자료를 내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여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결산 결과하고 운영 상황만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 자료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줄이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나 정부가 꺼낸 논리가 이겁니다. 노동조합비를 내면 그 돈을 세액공제 받지 않느냐. 이 세액공제라는 거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명분, 자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노조 조합비로 낸 돈은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네. 조합 활동이 공공성을 띠고 조합비는 노조 운영상 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인 건데요. 다시 말해 노조가 사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합비로 재정을 튼튼히 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라. 하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부는 세액공제를 사실상 노조에 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회계 자료를 안 내고 버티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노조비 세액공제 없애겠다는 거 뭐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법적으로 어쩔지는 좀 따져볼 문제지만 만약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노조원들이 노조비 내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노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세액공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는 단순히 노조에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도 그 혜택이 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서는 회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는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 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법에서 노조 회계 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노조 자체에 맡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지 노조 회계 감독이 반드시 세계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르다. 자, 노조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 이 명제는 사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투명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노조하고 주장이 지금 다른 건데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노조에 대해서 이런 압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는 지난 5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1,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용 내역은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있다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인 건데요. 하지만 가장 노조가 거부감을 갖는 건 이 조합비의 운영 내역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계의 수건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도 넓히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부작용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취미도 안 하시고 나가셔놓고 지금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사진의 발언은 충분하겠고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나 단체협약 위반에 더해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반대도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반대로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상임위 통과에만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평생을 불법 집단이라는 주홍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이들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법 시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20대와 30대 젊은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한 새 노동조합 협의체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새로고침 협의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기존 노조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니폼을 걸치고 머리끈을 두르는 대신 라운드 트를 입은 청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아닌 제3회 노동자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LG전자의 사랑중심 사무직조합,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동조합 등 주로 사무직 노조원들과 이미 회사에 있는 기존 노조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노조 등 8개 회사 노동조합이 뭉쳤습니다. 대표 8명 중 6명은 30대로 일종의 MZ세대 사무직 노조 총연맹인 셈입니다. 특정 세대만 가입이 허용된 것은 아니어서 5, 60대 구성원도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은 배제하고 노동자 처우와 노동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게 새로고침이 세운 목표입니다. 새로고침의 방향성입니다. 크게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으로 쟁의 행위 방식을 연구해 갈등 비용을 줄이고 회계는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출발부터 기존 노조와는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운영기금은 노동자들의 소중한 임금의 일부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훼손한다면 노동자의 대표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주장과 사무직 중심의 노동자 입장을 부각하는 것도 기존 노조와는 다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한국성을 가지고 그 단체의 연대로 풀어내는 건데 자기들만의 것들인 거잖아요. 굉장히 내로우하죠. 노조원 수가 적어 아직 이들 대다수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에서 교섭권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계에 대해 정부는 강성 기득권 노조로 규정하고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노조와 정부가 어떤 관계를 이룰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튀르키예에서 또다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다시 강타했는데요. 여진이 아닌 새로운 지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바로 뒤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뿌옇게 일어난 먼지 구름 안에서 사람들이 실종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도심은 갑자기 암흑천지가 되고 큰 소리와 함께 땅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먼 곳에서는 섬광도 치솟습니다. 인터뷰 중이던 지역의회 관계자가 지진을 감지하고 급히 대피하자 카메라 기자가 뒤따르고 피해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기자들은 서로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Hala devam ediyor. Yani yerde durmakta güçlük çektik öyle söyleyeyim. Fevzi ben üçümüz böyle tutunarak yayın yaptık. Çok ağır deprem oldu. Işığımız da devrildi orada. 튀르키예와 시리아 서부 접경지에 또다시 규모 6.3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이어 5.8 규모의 지진을 포함해 27차례 이상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저녁 시간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거리로 뛰쳐나왔고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생존자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Aynı korku, aynı tedirgin. İçeriye giremiyoruz.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대지진 발생 보름 만에 또다시 강진이 일어나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여러 채가 또 무너지면서 매몰자도 다수 발생했고 부상자 가운데 위독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t felt like it's, higher than that. It was very shaky. We hardly stood up. 보름 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확률이 46%, 최대 10,000명에 달할 확률도 29%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현지에서 지진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저희 MBC 취재팀도 이번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급하게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네, 저희 취재팀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지안테프 도심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추가 지진이 발생한 하타이주 진앙지에서는 차로 2시간 거리 떨어진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급히 대피해야 했는데요. 당시 상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가지안테프의 한 호텔 안. 당황한 기색의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8시인데요. 저희도 식사를 하다가 진동이 느껴져서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여진을 느끼고 이렇게 밖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들고 나오는가 하면 일가족이 다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급히 건물에서 나가자 마침 지진을 알리는 경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진동이 잦아들기를 한참이나 기다렸습니다. Left the building and we stay all night in the car. The earthquakes happen for almost 1 year. We should prepare for the earthquake.
불안한 시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쉽게 잠들지 못했고 현지 언론도 피해 상황을 밤새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보름 전에 강진으로 이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지 기자가 튀르키예 수출 주력 공장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다녀왔다고요.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하나인 카흐라만 마라스인데요. 튀르키예 정부가 수출 중심지로 육성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민간 마을보다는 나았지만 공장 시설이 불에 타거나 무너져 가동이 모두 멈췄는데요.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공장인데 굴뚝에선 연기 하나 나지 않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튀르키예 수출 중심지였던 카흐라만 마라스 공장지대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Sanayide çalışan biri olduğum için iş yerim gitti. üzülüyoruz. 4천 명이 일하는 대규모 원단 공장은 지진으로 공장 한 동이 전소됐습니다. 이것은 원료로 실을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지진 당시 큰 불이 난 건데요. 기계가 모두 불에 타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23년간 이 공장에서 매니저로 일한 메흐메트 씨는 이 광경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Aile evi olarak görüyoruz. Dolayısıyla yani gözyaşları içerisinde fabrikamızın yandığını izlemek zorunda kaldık maalesef. İnşallah toparlayacağız. 또 다른 염료 공장은 사무실 공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공장을 보수한다고 해도 너무 큰 인명 피해 탓에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Şu an emniyetli bölgelere geçtiler. Bir süre sonra büyük ihtimal geri dönüş yapacaklar yani. Çünkü herkesin şeyi burası, ekmek kapısı şeyi burası yani. Vatanı yani burası.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만들어둔 원단들도 판매되지 못한 채 높이 쌓여만 있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수출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무릅쓰고 수출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온 건데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공장이 멈추면서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높은 금리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에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각각 0.35%포인트, 0.55%포인트씩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최대 6.36%에서 6.06%로 내려가고 전세대출 금리는 연 최대 6.03%에서 5.53%로 내려갑니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더 주기로 했고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해서 최저금리를 4%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지난달 사용한 가스, 전기요금 청구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운 날씨에도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지난달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스나 전기를 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정준 씨 부부는 22개월 된 아들과 인천 영종도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받은 고지서에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으로 16만 5,310원이 부과됐는데 1년 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17만 원이 넘게 나온 난방비에 놀라서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난방을 덜해서 이 정도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외출하는 경우가 좀 잦아졌고요. 보일러를 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방 한 군데서 생활을 한다거나. 가게 운영을 위해 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겐 이번 고지서가 더 큰 충격입니다. 고지서에 덜덜 떤다. 덜덜 떤다. 덜덜 떤다. 참다 못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이렇게 80%가 넘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 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전기도 부담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전기 보일러나 전기 냉온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월 사용분부턴 킬로와트 시당 13.1원씩 오른 요금이 반영됐습니다. 관악구에서 24시간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씨도 한숨이 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냉난방도 모두 전기로 돌리는데 1월 사용료가 95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전기를 쓴 12월보다 2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임대료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전기세를 걱정해 본 적은 없거든요. 가능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앞으로 전기세마저 이제 올라버리면 이게 감당이 될까. 이들은 납부유예나 분할 납부 같은 임시 방편 말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이렇게 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취약계층들에게도 특히나 더 혹독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급하게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일단 지원은 받았지만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박모 씨는 아침마다 가스계량기 앞에 섭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량을 매일 달력에 적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엄청 아낀 거예요. 계속 겨울 잠바 입고 계량기 매일매일 같이 오늘 몇 킬로 썼다 몇 킬로 썼다. 난 폭탄 맞아버리면 우리 누가 구제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추가 지원금 12만 원이 들어온 게 지난 8일. 그런데 고지서가 이미 닷새 전인 3일에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 차감이 안 된 겁니다. 작년에 고지서 만들기 전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돈 몇천 원, 1, 2만 원이 아쉬운 적인데. 역시 기초수급자인 이모 씨는 두 달치 가스비 17만 원이 연체됐습니다. 앞서 나온 지원금 3만 원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죠.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내면 생계비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가스비 추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민센터, 가스사업소에 물어봐도 언제 준다는 답이 없습니다. 돈이 밀려있다 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무척 불안하죠. 3개월 이상 또 연체가 되면 도시가스 끊는다고 또 전화가 오고 하는데 매일매일 전화를 해요. 언제 시행이 될지 자기네들은 들은 바도 없고 공문이 하달된 게 없다. 한 푼이라도 절실한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급히 내놓은 대책들인데 정작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어 적용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바우처는 4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도 추후 신청을 통해 적립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비 추가 지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적용될 예정이고 12월과 1월 사용분도 추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랑 소성욱 씨, 그리고 또 신랑 김용민 씨. 둘은 4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성부부라는 걸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화된 결합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차별은 아닌지 더 따졌습니다. 동성 간 결합도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란 점에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언젠가 모두 폐지될 거라며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고 이건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 만큼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본인이 얻어낼 수 있는 1000가지의 권리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국회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기독교 등 종교계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은 15년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에 보고가 돼서 27일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는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제기된 금전 의혹이 전혀 없다면서 얼마나 무리하게 음해하고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부동의 1위 바로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최근 교사의 꿈을 접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출생 추세 속에 임용의 문턱이 너무 높아진 데다 업무 강도도 더 세졌기 때문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교대 2학년이 되는 전모 씨. 교정에서 만난 전 씨는 봄학기 준비 대신 휴학 연기 신청서를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고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느껴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임용고시만 붙으면 어쨌든 경련 보장되고 연금도 나오니까 TO가 줄어든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던 것 같고 저처럼 다른 도전하러 가는 친구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전 씨는 그래도 휴학을 선택했지만 아예 학교를 떠난 신입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교대를 그만둔 53명 가운데 신입생은 37명에 달합니다. 전체 신입생의 10%에 가깝습니다. 전국의 11곳 교대 전체로 넓혀봐도 자퇴한 학생이 1년 전보다 100명 가까이 늘어난 370명에 달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전혀 달라진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높아진 임용 문턱 때문입니다. 교대 신입생 정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3,500여 명. 10년 전의 절반에 그치는 겁니다. TO 자체가 800명대였어요. 지금은 200명, 100명 내외라고 들었어요. 임용이 되더라도 발령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학교도 많이 줄고 있고. 이렇다 보니 초등교사 지망생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시를 기준으로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실상 미달인 3대1 미만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만으로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교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범대학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길 포기하는 이탈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면서 임용시험 합격 정원이 줄어들어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학원계로 빠지다거나 아니면 출판계 쪽으로 빠진다거나. 6세부터 21세까지인 학령 인구는 10년 전 918만 명에서 올해 725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와 교사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계기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 한 분이 30몇 명을 맡는 것보다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서. 저출생 추세 속에 뾰족한 교원 수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사 지망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서 2023학년도 수시와 정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하는 인원이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그동안 지방대에 국한됐던 충원난이 수도권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학교별 추가 모집 인원은 홍익대가 85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등도 수십 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기후환경팀은 설악산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제기관 5곳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모두 입수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비유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온 셈인데요. 평가 결과는 한마디로 낙제였습니다. 그럼 설악산 케이블카는 무산된 걸까요? 김민욱 기자가 의견서들의 주요 내용과 이게 케이블카 건설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계획에 대해 국제기관 5곳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뒤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의견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훼손 없이 상부 정류장을 지을 수 있다는 장담은 현실적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상부 정류장 시설물을 지금 위치가 아니라 산양이 사는 핵심 서식구역 밖에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계획이 지난번 양양군이 제출한 계획보다 환경적으로 더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양양군은 상부 정류장 고도를 50m 낮춰 신청했습니다. 생태원은 그렇게 하면 개발 면적이 32%나 늘고 제거할 나무가 400그루 이상 늘어난다고 우려합니다. 희귀 동식물 보호와 더불어 부각된 건 안전 문제입니다. 그제 강원도 정선 가류항산에서는 강풍으로 케이블카도 멈춰서는 일이 있었죠. 해발 1000m가 넘는 곳은 강풍 위험이 큽니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서 1km 떨어진 곳에 풍속 자료를 제시하며 안전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의 실제 풍속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의견도 비슷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국책기관 5곳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0일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고려해 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기관 또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책기관 5곳의 의견서와 환경부 장관의 말을 토대로 내릴 수 있는 상식적인 결론은 불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긍정적 의견을 낸다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대통령 공약으로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매장에서 먹는 가격과 배달해서 먹을 때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음식점의 메뉴들을 조사해 봤더니 배달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일부를 가격으로 전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속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업주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은 생활의 필수이다시피 여겨지는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배달 앱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주문하려 했더니 가격이 6,000원입니다. 하지만 매장 가격은 4,900원, 20% 가까이 더 쌉니다. 이처럼 매장에서 먹는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메뉴 1,061개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541개에서 가격이 달랐는데 대부분 배달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배달료를 빼고 따져봐도 직접 가서 먹는 게 배달해 먹는 것보다 싼 겁니다. 조사한 가게 34곳 중 13곳은 가격이 다르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뭔가 속은 기분이 들고 혜택 같은 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불쾌했어요. 주로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어요. 픽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음식 가격을 똑같이 받을 순 없다는 겁니다. 배달앱으로 들어온 주문은 오히려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1,000원 정도 남는다라고 부가세라는 게 들어있고 배달 수수료, 해마다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고 가스값이랑 난방비 부분이 너무 놀랐잖아요. 배달을 하면은 일단 배달 수수료가 먼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용기나 뭐 이런 게 포함돼서 조금 매장 가격보다 더 받는 거예요.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부담은 실제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올랐을 때 사업자 절반 가까이는 음식값을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배달앱 사업자에게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한 건물 주인이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차를 했다면서 콘크리트 방호벽을 세워서 사흘 동안 차를 빼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부지는 이 건물 주인의 땅도 아니었는데요. 이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의 한 상가 주변. 흰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더니 주차돼 있던 SUV 차량 앞을 막습니다. 후진하는 차량 뒤에 있던 한 아이가 놀라 쓰러지기도 합니다. 건물주와 건물에 새든 식당에 온 손님 간의 주차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 손님 차는 결국 건물주 차량에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건물주는 지게차로 콘크리트 방호벽 4개를 가져와 다시 손님 차 주위에 둘러싸았습니다. 손님은 사흘 동안 차를 못 뺐습니다. 당초 식당 주인은 건물 주변에 차를 대라고 손님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고 다투던 건물주가 주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이 주차한 곳은 자신의 땅이라면서 차를 뺄 것을 요구하다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법대로 해라 하는데 나는 뭐 사유중개나 이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겠습니다 하고 제가 차 두대라고 이제 나갔어요. 경찰도 출동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땅은 건물주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주는 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국가에 1,000만 원 넘게 내고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건물 출입로를 위해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차량 통제나 주차 관리를 해선 안 됩니다. 점용 허가의 목적이 진출입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주차에 관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차벽을 친 건물주는 사흘 만에 차벽을 치웠습니다. 손님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전신주 위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 한 전 노동자가 피부암 판정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어야 하는 작업 환경과 산재의 연관성이 인정이 됐는데 다른 야외 노동자들의 산재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노동자인 박병정 씨는 한전의 하청 전기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10m 위의 전신주에 올라가 자재를 옮기거나 조립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눈썹 밑에 난 사마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자 병원을 찾았는데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가렸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햇볕도 따갑고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봐야죠.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한전 전기 노동자 중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염증 같이 그렇게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도 지금 그런 분들 다 치료 중에 있잖아요. 국내에선 피부암이 직업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한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고 피부 질환은 3%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피부암이 직업성 암이다 이게 이제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전기 노동자처럼 밖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정상적인 화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인 뒤 컨테이너 속에 있는 화물 받침대 안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모두 50kg, 1,600억 원어치였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수사관들이 커다란 화물 받침대를 드라이버로 분주히 해체합니다. 안에서 비닐로 겹겹이 싼 무언가가 나옵니다. 항만이나 물류창고에서 쓰는 화물 받침대, 이른바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긴 겁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선 팔레트들을 빈집으로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시가로 4분입니다. 모두 공제가 397억입니다. 7개 팔레트에서 나온 필로폰은 모두 50kg, 1,600억 원어치로 165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압수량으로 역대 3번째 규모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일당 3명은 태국에서 알루미늄 휴지통을 수입하는 척하면서 필로폰을 화물 받침대에 숨겨 들어왔습니다. 작년 한 해 압수된 마약은 1.3톤, 5년 전보다 8배 급증했습니다. 마약사범 18,000여 명이 붙잡혔는데 3명 중 1명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 급속도로 커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팀도 꾸려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꾸려진 수사팀에는 검사와 수사관, 세관과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까지 84명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마약이 일상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년 4월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마약 범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마약 거래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규정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고 마약 밀수와 유통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지난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대우 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외부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추가 군사 지원 계획까지 발표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방문이 러시아를 포함한 반서방 진영을 자극해서 양 진영 간의 대리전 양상을 가속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은 가짜 일정을 공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대신 공군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Ознака підтримки з боку американського уряду, з боку американського народу, нашої країни і нашого керівництва.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전투기와 장거리 무기는 빠졌지만 5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안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받다고 화답했습니다. І сьогодні ми з президентом Байденом говорили, зокрема, про те, як вже цього року зробити все для нашої спільної перемоги у війні. 바이든 방문을 계기로 서방 세계는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약을 신속 제공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다음 주 경전차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서방 진영의 결집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 1년을 맞아 의회 연설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세계를 향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Это значит покончить с нами раз и навсегда. То есть они намерены перевести локальный конфликт в фазу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친러시아 성향의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인근에 집결했다며 군사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이라고 하죠.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지참금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가 지참금 5천만 원에 미성년자인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숨어있던 소녀가 긴급 출동한 공안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16살인 이 소녀는 스촨성 출신으로 부모가 결혼 지참금 5천만 원을 받고 강제 결혼을 시키려 하자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돈을 건넨 남성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강제로 소녀를 차에 태워 데려가려 하자 휴게소에서 공안에 신고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구하기 힘든 농촌에서 지참금이 치솟으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지린성에서는 약속보다 지참금이 적다며 결혼식장에 도착한 신부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하객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를 의미하는 1호 문건에 농촌 지역의 결혼 지참금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농촌 가구 1년 수입이 많아야 1,000만 원 정도인데 도장성의 경우 지참금 평균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도한 지참금이 결혼까지 어렵게 하자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선 겁니다. 2021년 중국의 초혼자 수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1,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狠刹不良风气，努力乘风化俗。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지참금 근절 캠페인과 함께 고액 지참금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은하철도 999. 40, 50대 시청자들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만화인데요. 이 만화의 원작자이자 유독 우주를 소재로 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켰던 작가 마스모토 레이지 씨가 별세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1980년대 우리나라에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은하철도 999의 작가 마스모토 레이지 씨가 도쿄의 한 병원에서 85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은하철도 999는 기계인간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주인공 철이가 신비의 여인 메텔과 함께 안드로메다의 별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다룬 1세대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입니다. 작가 마스모토 레이지는 은하철도 999로 대성공을 거둔 뒤에도 하록 선장이나 우주전함 야마토, 천년 여왕 등 우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1980년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공상과학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의 만화를 보고 자라 팬이 된 유명 일렉트릭 듀오 다프트 펑크가 자신들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부탁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계공학자가 꿈이었던 마스모토 씨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공부를 접고 만화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なんか私は年は取りません。はい、宇宙の時間は無限大ですから、皆さんと一緒に船出をしてまた星の海を希望に満ちてこのドクロの旗を翻して旅をしたいと。 그러나 1984년 국내 방영됐던 우주전함 야마토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야망을 그렸다는 이유로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고 1983년에 방영됐던 천년여왕 역시 일본 신화에 근거해 외색이 짙다는 비판에 조기 종영되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만화가의 죽음 앞에 일본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우주에 몰두했던 고인은 평소에도
저 멀리 시간의 고리가 닿는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MBC 신임 사장에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이 내정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오늘 사장 후보 2명을 공개 면접한 뒤 투표를 통해서 안 부장을 신임 사장 내정자로 선임했습니다. 안 내정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는 선수죠. 깜찍발랄한 역도요정 박혜정 선수가 학생이 아닌 직장인 선수로 새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역도를 시작했던 깜찍발랄한 중학생에서 무서운 기록 행진을 이어갔던 고등학생 시절. 역도요정 박혜정이 어느새 졸업을 맞았습니다.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에도 이제 공부해야 되고 공부 끝나면 이제 바로 운동해야 돼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 오늘도 출근길은 설렙니다. 졸업식을 끝내고 고영시청 운동하러 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역도장이 있습니다. 저희 역도장 넓죠? 그래도 아직은 어색합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2년만 있으려고? 아니요. 이제 지난 7년간 여자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고양시청의 팀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감독님, 졸업 축하해주세요. 진심으로 축하해, 혜정아. 혜정이 졸업 축하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선수 되길 바랄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워낙 거물이라 거물이요? 어떤 자리도 만들어주는 거지.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혜정이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오빠 카메라 앞에서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진짜야? 역도를 시작하게 만든 우상 장미란의 이름이 붙은 체육관에서 첫 실업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도 하면은 고향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장미란 선수분도 여기 나오셨다 보니까 이름을 걸고 체육관을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벌써 첫 월급도 받았습니다. 좋았어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하고 뭐 이런 거 가져오냐 하면서 챙기시더라고요. 주니어 세계선수권 우승 이후 세계선수권에서 체감한 성인 무대의 벽. 슬럼프는 대표팀 언니들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힘들면은 뭐 울고 싶을 때 울고 참지 말라고 하고 우는 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다 얘기도 해주고 펑펑 울었어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아시아게임에서 목에 메달을 걸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도 선수 박혜정 많이 응원해주세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프로야구 한화가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 바로 최은성인데요. 후배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가을 야구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미국 메사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한화의 스프링캠프 타격 훈련장. 최은성이 10살 후배 노시환을 앞에 두고 타격 자세에 대한 조언에 한창입니다. 마치 전담 코치로 착각할 만큼 시범까지 보여가며 한참을 얘기합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소통의 열을 올립니다. 2015년 정우람 이후 한화가 무려 7년 만에 FA로 영입한 최은성. 주위의 기대를 알기에 팀의 보탬이 되려는 의지도 강합니다. 아무래도 야수 쪽에서 고참 나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뭔가 조언을 구한다면 좀 잘 알려줄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틈틈이 새 외국인 선수 가족까지 챙깁니다. 베테랑 역할 못지않게 성적에 대한 책임감도 큽니다. 일루수와 우익수 모두 소화 가능한 최은성은 한화의 외야진 흑역사에도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포지션 대한 거는 얘기를 들었어서 외야랑 뭐 일루수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팀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LG에서 함께했던 오지환, 이형종, 유강남과 뿔뿔이 흩어진 최은성.
서로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동시에 각자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 이제 안 볼 사이는 아니니까요. 뭐 지한이가 많이 아쉬워했는데 LG에서 나간 친구들이 그래도 다 좋은 대우 받고 갔기 때문에 다들 뭐 축하해주면서도 아쉬워하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올 시즌 목표는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가을 야구는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가을 야구 도전으로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해야죠. 충분히 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6년 90억 원 대형 FA 계약을 맺고 한화 유니폼을 입은 최은성. 한화의 중위권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메사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아마추어 축구에서 황당한 보복성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영국의 아마추어 축구 리그입니다. 공격수를 놓친 이 선수 어떻게든 막아보려 다리를 걷어찹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요. 그러자 어디선가 선수 한 명이 날아와 과격한 슬라이딩 태클을 날립니다.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먼저 파울을 한 선수부터 동료의 복수를 한답시고 황당한 행동을 저지른 선수까지 모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고 맙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진 말아야겠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입니다. 사우디 팀끼리 대결인데 알힐랄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28분 장현수의 헤더가 골키퍼한테 걸렸는데 이걸 다시 다이빙 헤더 들어갑니다. 공을 향한 집중력이 남달랐네요. 알힐랄이 알샤바브를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마지막은 세리에 A에서 나온 벼락 슈팅입니다. 왼발에 정말 제대로 걸렸는지 엄청난 스피드로 솟아오르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PBA 팀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블루원 리조트 강빙구 선수의 걸어치기입니다. 각도가 정말 절묘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매섭게 불던 찬바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반짝 추위인지라 내일 아침까지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7도 안팎까지 올라서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는 대신 주 후반에는 미세먼지가 신경 쓰이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남부와 충북을 시작으로 모레는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말까지 머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메말라 있는데요. 내일로 사흘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겠고요. 낮에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늦은 밤부터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해집니다. 서울 6도, 대구 10도, 광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